본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델링 가이드라인 출시 배경과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제적인 그 룰셋들을 저희가 선별해 놓은 25개의 룰셋에 대해서 각 슬라이드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모델링 가이드라인 검증을 통한 국내와 해외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사용되는 실시간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델링 가이드라인의 출시 배경과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기타 문의사항은 지금 보시는 화면의 맨 아래에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저희 팀 이메일 주소이며 여기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메일을 확인하는 담당자분이 계시고 또 지금 채팅창에서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왜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링 가이드라인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왜 MBD가 출시가 되었는지에 대한 MBD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고 또 이 MBD에 대한 출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개발 방법인 레거시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에서 이제 요구사항의 분석과 설계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실제 개발자분과 또 프로그래머와 이제 설계자분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머께서는 로직을 어떻게 구현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드웨어 타겟팅 하시는 하드웨어를 고려하시면서 이 뭐 센서 정보라든지 혹은 이 하드웨어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핸드 코딩으로 구현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 이제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면 그 하드웨어에 맞게 컴파일을 하고 난 후에 그 하드웨어에 다운로드를 해서 테스팅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버그를 발견하시게 되는 시점이 하드웨어가 준비된 이후에 버그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럼 버그를 발견했으면은 다시 저희가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과정으로 돌아와서 요구사항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이 애초에 잘못 정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요구사항은 잘 정의되어 있으나 그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를 다시 수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래머와 또 이제 설계자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두 분 간에 혹은 여러 채널 간에 그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에도 개발하셨던 방법대로 그러면 나 혼자 고생하면 되지 하는 그런 어떤 희생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개발과 수정을 하시게 되면 물론 감사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개발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개발 비용과 시간, 결국 투자 비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런 턴어라운드 시간이 굉장히 오래 발견하게 됩니다. 개발을 다 완료했다고 생각하는데 테스팅을 하드웨어 장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하드웨어 상에서 테스팅을 통해서 버그를 발견하시면 이미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가셔서 또다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를 거친 후에 또다시 프로그래밍을 하시고 컴파일을 하시면서 빌드를 다시 하셔야 하는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 산업군 혹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우리가 그럼 이 기존 개발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 MBD라고 하는 모델 기반의 개발 방법입니다. 모델 기반의 개발 방법은 모든 개발과 검증 단계들을 구분을 하여서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그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에 이제 하라를 분석을 한 이후에 이제 아실 등급에 대한 어떤 그런 등급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그래머와 이제 설계자분께서 매틀렛 시뮬링크나 혹은 뭐 타겟링크, 아스켓과 같은 이런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셔서 모델링을 하시게 됩니다. MBD에 와서 이 기존 그 레거시 코드 개발 방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하드웨어가 준비되기 전인 조기 단계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하드웨어 없이도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호스트 PC상의 모델과 코드로 구현되면 저희가 이 제어하고자 하는 이 제어기 부분을 모델링으로 구현하시고 그 앞부분에 뭐 센서로부터 받는 그런 입력 정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액추에이터로 나가는 출력 플랜트, 제어하고자 하는 플랜트 모델 부분들을 다 모델링으로 구현을 해 주시면 오픈 루프나 혹은 클로즈 루프 테스트로 저희가 하드웨어 장비가 준비되기도 훨씬 이전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버그들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매틀렛 시뮬링크 모델일 때부터 계속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요구사항 기반으로 구동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출력값들이 나오는지 부분들을 확인하시게 되고, 모델 단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셨더라면 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오토코드 제너레이터가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코드 기반으로는 호스트 PC상에서 기존의 모델 기반으로 돌아갔었던 내 프로그램이, 제어 로직이 이제 소스 코드로 존재했을 때는 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소스 코드 기반의 시뮬레이션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타겟보드, 그 MCU가 준비가 되어서 타겟보드에 실제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이제 다운로드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필 프로세서 시뮬레이션 이전에 벌써 모델과 코드에서 수차례의 검증을 거치고 그런 사전에 버그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디벨롭먼트에서 그런 버그를 발견하신 시점이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턴어라운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또 효율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기존 개발 방법과의 MBD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개발 초기 단계에 시뮬레이션으로 초기 단계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V사이클에서의 이런 기존 개발 방법과 또 무엇보다도 V사이클 기반의 MBD 개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사이클의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 있게 됩니다. 고객사에서 개발하시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이며, 이 본 요구사항은 이제 V사이클의 맨 마지막 단계인 V사이클의 맨 마지막 단계인 이 acceptance 테스트 혹은 차량 산업군에서는 이 vehicle 테스트, 실차 테스트에 여기에서 작성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테스트, 최종 납품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먼저 하라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하라 분석을 통해서 이제 A실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통해서 시스템 단에서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되며, 차량과 관련된 전체적인 시스템,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전원값들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작성한 이 테스트 케이스가 후에 하드웨어 인더 룹
혹은 힐 시뮬레이션에서 하게 되는 시스템 테스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으로 가게 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에 어떤 MCU 칩을 사용하실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의한 요구사항이 후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단일 타겟 ECU에 들어가는 ECU의 기능들을 정의하여 코드 기반의 혹은 보드 환경에서의 요구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에서 정의한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후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ECU 기능들이 정의가 되었더라면 그 ECU 기능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명세화시키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자인의 단계에 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서 명세화를 시키는 작업이며 여기에서 정의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후에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유닛 디자인이 있습니다. 각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별로 기능에 대한 명세서이며 그 기능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토사 기반으로 개발하시게 된다면 그 함수가 이제는 러너블로 정의가 되어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는 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다시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인 이제 왼쪽에서 이런 설계한 산출물들에 대한 코드 생성 단계입니다. 핸드 코딩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핸드 코딩을 통하여 소스 파일을 생성하시게 되며 MBD일 경우에는 타겟 링크와 혹은 인베디드 코더와 같은 자동 코드 생성 툴을 사용해서 오토 코드를 생성하고 그 오토 코드를 기반으로 그 이후에 코드 기반의 시뮬레이션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ISO 26262 단계에서 그리고 V사이클 단계에서 어느 특정한 그런 솔루션이나 툴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격에 대한 내용들이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는 오늘 이런 V사이클 단계에서 저희가 보유한 이런 솔루션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솔루션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이제 귀사의 그 개발과 검증 환경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구현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 V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책임지게 되는 이제 모델 이그제미나라는 모델 정적 검증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모델 이그제미나는 매틀렛 시뮬링크 혹은 타겟링크 모델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진 않지만 또 사용하시는 이타스의 아스켓 모델과 동일한 이런 모델링 도구들로부터 모델링 가이드라인인 표준 모델링 가이드라인인 마비라든지 미즈라 AC 혹은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이런 해당 모델들이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계 검증 그리고 정적 검증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제 바로 모델을 구현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로 내려가실 수도 있지만 ISO 26262에서는 이런 모델 쪽에서도 이런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을 수행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이 저희 모델 이그제미나에서 제공하는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이 되셨더라면 이제는 이 모델이 리액티스라는 툴을 사용하셔서 동적 검증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정적 검증은
모델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서 그 모델에 대한 설계에 대한 오류들이라든지 잠재적인 오류들을 검출해주는 그런 것이 정적 검증이라면, 동적 검증은 이런 모델에게 인풋 값을 줄 수 있는 어떤 테스트 시나리오, 혹은 저희가 앞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작성한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생성하여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이 해당 모델에 시뮬레이션을 함으로 인해 그 출력 값을 확인하는 그런 검증이 바로 동적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리액티스라는 툴을 사용하셔서 이런 매틀렛 시뮬링크나 타겟링크 모델에 대해 요구사항 기반으로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런 모델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적으로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에 대한 정적 검증, 그리고 모델에 대한 동적 검증이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는 이제 타겟링크와 혹은 인베디드 코드와 같은 이런 툴을 사용하셔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유닛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BTC사에서 제공하는 인베디드 플랫폼으로 소스 코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동적 검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드 기반의 테스트로는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로서 이런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를 진행하시게 되고, 또 ISO 126에서 권장하고 있는 이런 커버리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닛 레벨에서는 뭐 코드의 실행률을 보게 되는 구문이라든지 분기, 디시전, MCDC 커버리지들을 보시게 되며,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레벨에서는 함수, 펑션이라든지 함수 호출, 콜 커버리지에 대한 커버리지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에 들어오시면서 한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실 C 등급을 고려하신다라면 이제 엔비디에서 백투백 테스트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투백 테스트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이 동일한 출력값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합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리액티스를 통하여서 나온 이런 모델 기반의 시뮬레이션 출력값과, 그리고 저희 타겟링크를 통해서 나온 코드 기반의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서로 일치하는지의 그 정합성을 보게 되는 백투백 테스트를 저희는 인베디드 플랫폼을 통하여서 자동화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완료가 되셨다라면,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타겟 보드를 사용하셔서 이런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하신 후에 보드상에 올리셔서 PL 시뮬레이션, 프로세서 인 더 룹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프로세서 인 더 룹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기존 소스 코드가 실제 MCU 환경에 이제 탑재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뭐 메모리 사용량을 사용할 것인지, 뭐 스택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MCU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가 되셨더라면 이제 그 MCU를 완성하여 하나의 ECU가 완성이 되면 그 ECU 기반의 하드웨어 인 더 룹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ECU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되셨더라면 또 다른 힐 장비와 혹은 더 많은 ECU 장비들을 함께 그런 캔으로 네트워크를 조성하셔서 이제 시스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시며, 그런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고객사에게 납품을 하기 위한 실차 레벨의 그런 비아클 테스트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앞서 이제 왜 엔비디가 출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엔비디에서는 어떤 개발과 검증 부분들이 있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오늘 가장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왜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선행 부분이었습니다.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가이드라인 사용하실 때 검출하실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예제를 대표적인 예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가이드라인 검출 예시를 봐주시면 멀티포트 스위치 블록의 지금 컨트롤 시그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퓨얼 모드라고 나와 있는 이 컨트롤 시그널이 지금 현재 데이터 타입이 unsigned int형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MCU 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unsigned 영역 플러스 영역의 범위가 되어야 저희가 제어 가능한 범주인데, 이렇게 int 16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범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 모델리그 제미나이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은 앞에 지금 민맥스 값이 지금 맥스 값은 4, 그리고 민 값은 0으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경우 설정이라고 저희 모델리그 제미나가 검출해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퓨얼 모드 컨트롤 시그널로부터 들어오는 인풋 값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는 1, 2, 3번의 포트를 제어하기 때문에 민맥스 값이 3과 0이 되어야 3과 1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0을 넣어버리면 이 컨트롤 시그널 퓨얼 모드로부터 들어오는 입력값까지 제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잘못된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리그 제미나가 모델단에서 검출을 해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이제 코드에서 실제 코드 생성 시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부분들을 저희 모델단에서 미리 이런 데이터 속성들 값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덕트 블록 자체의 이제 데이터 범위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연산을 했을 때 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타입을 변경해 달라는 노티를 해주고 있는 모델리그 제미나의 검출 예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이런 요구사항의 분석에 따른 로직에 대한 설계와 모델링을 통해서 그 이후에 결국은 이 모델이 자동 코드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그 슬기로운 그런 사용과 유지 보수들을 통해서 이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델 설계 시에 가독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모델 유지 보수와 모델 버전 관리에 따라서 이런 유지 관리 편의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된 모델은 결국 이 모델이 코드가 되기 때문에 모델단에서 모델링 가이드라인 검증을 통해 올바른 모델링을 하게 되어 추후 오토코드를 생성하시게 되면 미즈라 C 코딩 규약에 검증을 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저희 모델리그 제미나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엔지니어 유상조 과장님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컴 MDS의 모델리그 제미나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유상조라고 합니다. 앞서 MBD를 도입한 이유와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약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리그 제미나에서는 대략 한 670여 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제약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좀 상세하게 필요로 쓰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오신 분들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데, 밑에 창에 채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온라인 세미나 하고 있는 중에 필요한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지금 발표 자료 아랫단에 보이는 저 메일 주소로 문의사항 주시면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의 답변을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 국중섭 차장님하고 김용호 사원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부분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명해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매스벅스에서 전 산업적으로 이제 시뮬링크와 스테이트 플로우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이드라인들을 모아놓은 MAB 가이드라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스벅스에서 나온 것이고요. 지역인 모델의 설계자와 사용자가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다 같이 전체적인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이밍 컨벤션, 그다음에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매틀랩에 대한 매틀랩 펑션에 관한 내용들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뭐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뮬링크의 모델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스테이트 플로우의 차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틀랩 펑션 사용 시에 제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1개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33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적용하도록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다 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도록 설정을 해서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조금 상세하게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가이드라인은 관계 연산자를 쓰는 블럭에서의 제약 사항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들어오는 신호와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파라미터의 관계 연산자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전후 아래 위로 제약을 두어서 모델링을 하도록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델링이라는 것은 결국 코드화되는 것인데, 코드화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값이 크보다 작다 해서 어떤 변수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입력이 되는 인풋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값을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쪽 잘못된 예 같은 경우는 기준값을 두고 내가 어떤 변수를 비교하겠다라고 되는 부분이라서, 코드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변수 A는 상수값 B보다 크다라든지 작다라든지 표현을 하니까 앞에서 보는 올바른 예처럼 표시를 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서브 시스템이라든지 블록 네임에 대한 제약 사항입니다. 서브 시스템이랑 블록 네임의 제약 사항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자체가 코드가 되는 것이고, 코드에 쓸 수 있는 캐릭터, 코드에 쓸 수 있는 숫자, 이런 부분들만 가동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0부터 9,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만 명칭으로, 이름으로, 서브시스템 이름으로, 블록 이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보시는 서브시스템 띄우고 스페이스바에다가 0, 1로 썼다라는 것은, 이거는 코드화 됐을 때 스페이스바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코드가 생성되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일본어 같은 경우도 C 코드에서 읽을 수 없는 문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브시스템 하이폰에다가 0, 1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처럼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코드화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서브시스템과 블록 네임은 소문자와 대문자 알파벳, 그다음 숫자와 언더스코어만 사용하도록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지는 가이드라인은 서브시스템을 그룹화할 때, 서브시스템을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권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적으로 어떤 서브시스템을 분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예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모아두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부분, PID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모아두었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수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력이 잘못되었다면 입력 부분만, 출력이 잘못되면 출력 부분만, 저기 쪽에 뭔가 수정이 하면은 저기 쪽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은 이제 그런 유지 관리하거나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기능이 아닌 그냥 모아두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면은 컨트롤러 1에서 수정한 부분이 컨트롤 2, 컨트롤 3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만큼 개발하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찾기도 디버그 할 때도 힘드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들, 기능적으로 연결된 부분들만 따로 서브 시스템화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거는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메스록스사에서 제안을 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기능 안전에 관련된 모델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메스록스사에서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타겟 링크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능 안전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을 선정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거는 전체적인 윤곽이라든지 뭐 명칭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이라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자료형의 일치성, 자료형을 초기화했는가,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간 아니면은 뭐 하위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에 전체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고요. 전체 3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세하게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틀을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신호의 일관성, 그 다음에 신호의 특성, 그 다음 서브 시스템의 초기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흐름과 트랜지션의 방법, 그 다음에 타겟 링크와 시뮬링크의 컨피규레이션과 그다음에 모델 복잡도와 관련된 아키텍처, 모델 계층 구조에 대한 복잡도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번 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타입의 일관성을 위해서 타겟 링크라는 툴에서 쓰는 인터페이스의 그러니까 모델 바깥쪽에 있는 입력과 인포트와 그다음에 서브 시스템에서의 그 인포트 간의 모델의 일치성, 자료형의 일치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입력되는 신호가 뭐 들어오는 상황에서 인포트에서 다른 스케일링 값,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클리핑이라든지 뭐 오버플로우라든지 잘못된 의도하지 않은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포트 되는 부분의 데이터 타입과 스케일링 값을 서브 시스템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에서도 동일한 데이터 타입과 동일한 스케일링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출력하는 부분에서도 동일한 데이터 타입과 동일한 스케일링 값을 요구를 해서 작성하도록, 꾸미도록, 모델링을 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동일성 유지에 관련해서 스테이트 플로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트롱 데이터 타입 위드 시뮬링크 IO를 체크를 해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머지 블락 같은 경우도 어떤 특성을 해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링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도 이런 걸 위해서 타겟 링크의 인터페이스 블럭, 여기 보시는 블럭들 자체가 2개의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블럭들 자체는 타겟 링크 전용 블럭으로 사용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체크들이 있습니다. 요 보시는 가이드라인은 스위치 케이스 블락을 썼을 때 제약사항입니다. 스위치 케이스 블락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코드화 됐을 때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는 것이고요. 미즈라 C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디폴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케이스를. 그래서 모델링 입장에서도 어떤 케이스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디폴트 케이스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케이스 1, 케이스 2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어떤 케이스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패스를 잡아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뮬레이션 했을 때 누락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생기지 않고요. 코드를 내렸을 때도 디폴트 케이스를 가지고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 블록 자체의 프로퍼티에서 show 디폴트 케이스를 선택함으로써 확인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특별한 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포트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복사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포트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가 이제 복사를 해서 쓸 것인지 복제를 해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정할 때 가이드라인에서는 복제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동일한 신호에 대한 특성까지 복제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입력 인터페이스가 많아지게 되고 시스템 복잡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필요하지 않은 복제를 굳이 해서 복제를 해서 쓰는 필요 없이 복사를 해서 내가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신호를 가져올 때는 복사를 해서 그 부분의 특성을 새로 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여나 동일한 소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해당하는 인풋에 신호선을 하나 더 따서 분기를 해서 그 신호선에서 동일한 특성을 받아오도록 쓰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은 보여주는 예시가 2개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일한 속성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계속 복제를 해서 쓰신다면은 나중에 시스템이 무거워지고 나중에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요번 장에서는 프로파게이션의 신호 이름의 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신호 이름은 되도록이면은 가능한 한 끝까지 표현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호선의 동일한 신호선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신호선은 데이터 흐름을 계속 일관성있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신호가 재명명되는 순간이 확실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신호의 특성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신호가 일관성 있게 보여진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신호이다라고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직관적으로 확인은 되면은 나중에 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뭐 라벨을 따로 붙이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show propagate signal이라고 해서 시그널 특성에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그 신호에 대한 네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스에서 정의한 신호 네임을 계속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게 그 기능 안전 관련된 부분의 가이드라인들이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는 자동 코드 생성하는 툴들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타이틀 자체도 미즈라 AC, 미즈라 오토 코드 제너레이션 위한 타겟 링크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타겟 링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 설명드리면 다른 오토 제너레이션 툴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그 툴에 관련된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네임으로 모델 리그 제미너는 미즈라 AC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 타겟 링크가 조금 더 코드 생성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고 많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타겟 링크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위한 제어기 모델에 한정해서 플랜트 쪽이 아니고요. 제어기 모델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모델의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쓸 것인지, 캘 값을 쓸 것인지, 디스플레이 값을 쓸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하는 측면, 그 다음에 모델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타겟 링크랑 시뮬 링크가 같이 쓰여졌을 때, 아니면 스테이트 플로우를 타겟 링크에서 썼을 때의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그 다음에 타겟 링크가 좀 특징적인 게 양산형 코드, 그러니까 비트 연산이라든지 좀 MCU에 적합한 코드 생성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원천이 블럭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하는 블럭이지만 그 블럭으로 해서 코드를 생성했을 때 더 적합한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블럭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스드 포인트. 실제 우리가 쓰는 MCU는 플로팅 포인트 레벨의 코드 생성을 코드 쓰는 게 아니고 픽스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 픽스드 포인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약을 두는 자동 코드 생성, 자동 오토 코드 제너레이션을 위한 픽스드 포인트 구현 시 주의해야 할 가이드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코드 데코레이션을 위한 코드 생성 설정에 대해서 또 같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이제 타겟 링크를 쓰는데 이제 스케일링을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케일링의 표현은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해 지수승의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값 자체는 여기 잘못된 예를 보시도 같이 뭐 10진수로도 가능을 하고요. 뭐 필요하다면 8진수, 뭐 필요한 거로 해서 표현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표현된 스케일링 값을 계산하고 다른데 적용하려면은 다시 이진수로 바꿔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그런 스케일링 값을 표현할 때부터 이진수로 표현한다면은 이해 지수성이 이진수로 나오니까요. 이진수 표현한다면은 코드 생성이 더 효율적으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진수, 그러니까 온오프 연산은 비트 연산도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뭐 곱셈을 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비트 시프트 연산으로 배수라든지 그런 처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적합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블럭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인데요. 이제 시뮬링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뭐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전체적인 신호의 흐름, 제어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블럭의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블록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은 우선순위 때문에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으로 이런 블록 프로퍼티를 설정하지 않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한다고 하셨을 때 문제점이 발견하는 시점이 이 프로퍼티를 찾을 때까지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텝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고, 이게 뭐 한 10개, 15개면 괜찮은데 한 100만 개, 200만 개의 스텝을 가진다면은 이거 찾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블록 자체에 대한 특성을 잡지 말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미즈라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명칭의, 그러니까 변수 이름의 크기는 캐릭터로 31자까지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맥스 31자까지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맥스 31자를 넘어서게 되면은 미즈라에서도 룰 위반을, 룰 위반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링크도 그런 미즈라시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옵셔널로 코드 아이덴티파이어 맥스 31 캐릭터스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코드 생성 단계에서 31자가 넘지 않는 그런 변수랑 그런 상수명들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되어 있는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걸 함으로 해서 뭐 지금은 그냥 AC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지만 나중에 코드 생성했을 때도 미즈라 C, 그냥 미즈라 C의 기준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 쓰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거는 코드 생성하는 시점, 그러니까 코드 생성기 시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거는 매스웍스 맙 3.0이라고 해서 매스웍스가 자동차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스테이트 플로우 시뮬레이터를 쓰는데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정의해 놓은 맙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과 블록 라이브러리의 일관성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서 보였던 것 같이 명칭에 대한 제약들,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제약들,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제약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매틀랩 펑션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제약들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체크한 거는 카운팅을 하면 아마 83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3개를 전부 쓰시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쓰셔도 되고 조금 더 추가해서 선택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으로 모델 그제미너는 사용을 좀 자유롭게 두고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같이 모델을 그릴 때, 시뮬링크로 모델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신호의 흐름, 로직의 흐름대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수행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단 피드백 루프만 백루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해서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독성도 향상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서브시스템이 나오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라인 같은 경우도 직선을 유지해서, 그러니까 대각선이 아닌 직선을 유지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요번 장 역시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를 그리는데 그냥 단순히 편하다고 이렇게 크로스를 하거나 특정 스테이트를 오버하거나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릴 수도 있고 뭐 잘 나오겠지만 문제는 유지 관리할 때 너무 힘드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게 크로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분기가 시작한 건지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직선적으로 분리해서 각 트랜지션이랑 이런 부분들도 정말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픽 펑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리턴 값을 가져야 된다. 리턴 값, 그러니까 미즈라 C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인데 미즈라 C에서도 어떤 펑션에서 반환 값은 하나여야 된다. 반환의 경로는 하나여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같은 펑션 개념에서 하나의 리턴 값만 가질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A는 1, A는 2, A는 3, 그러니까 리턴 값이 1, 2, 3, 3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미즈라 C에 준수를 하려면은 리턴 값이 한 펑션에 리턴 값이 3개여서 반환 값이 3개로 확인되고 그러면 미즈라 C 룰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보는 그래픽화 펑션이 아닌 다른 펑션을 만들더라도 항상 펑션의 반환값, 출력되는 값은 한 개만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정션이 마지막 하나 되도록 정션을 위한 트랜지션도 하나가 되도록 거기에 대한 값도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간과해서 그러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제약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틀랩 펑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틀랩 펑션을 편하게 다 쓰시지만 지금 요구되는 거는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 시에 케이스의 인자로서 매개 변수를 쓰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정적이지 않은 값이 나오고 고정적이지 않은 값이 나온다면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동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꼬여서 다른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어서 이렇게 케이스문 자체 케이스의 인자를 매개 변수로 받아오지 말고 항상 고정값 상수로 쓸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로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선 차단하려고 매틀랩 펑션에서는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데이터 타입을 제가 만약에 unsigned로 잡았습니다. unsigned 잡았다는 거는 이제 음수로 표현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표현을 unsigned 마이너스를 붙여서 unsigned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버플로가 날 테고 아니면 클리핑이 날 테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데이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에서 unsigned 타입은 마이너스 연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필요하다면 형변환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사인드의 형태로 형변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에 넣어서 쓰라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쓰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이제 뭐 맙이라든지 펑셔널 세이프티라든지 오토 코드 제너레이션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런 집단 셋으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도큐먼트라서 전부 셋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진짜 실제 산업군에서 많이 쓰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특징적인 게 이제 모델하고 시뮬레이션, 코드 생성, 블락 라이브러리의 뭐 선택, 그 다음에 데이터의 관리, 초기값,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기능적이고 좀 코드화됐을 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쓰지 않는 선이라든지 쓰지 않는 블럭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블럭과 모든 신호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뮬레이션에서 오류가 생기고 코드를 생성했을 때 코드 실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끊겼다라는 거는 어떤 신호가 잘못 잡혔다는 거고 그러면 변수가 잘못 지정되거나 펑션이 잘못 지정되어서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블럭들은 다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하지 않은 인풋이라든지 사용하지 않은 아웃풋가 있다면 해당하는 그라운드라든지 터미네이트 블럭을 사용해서 다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연결성은 여기 보시는 DB00 8 뿐만 아니라 비즈라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관련해서도 동일한 기능들을 가이드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스테이트 플로우 차트 관련된 부분인데, 차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형을 지정하지 않으면 더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모델링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플랜트 모델도 넣고 입력도 넣어서 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확인하는 게 큰 틀인 거고요. 그 알고리즘이 확인된 모델을 가지고 코드화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코드에 적합하도록 모델을 그려야 되는데, 실제 지금 알고리즘적으로는 더블로 나가서 맞지만 코드로 했을 때는 이 더블 형태는 플로팅으로서 MCU에서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use strong data type with symmetric IO라고 해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신호들은 항상 맞도록 자료형에 적합하도록 출력단 블럭에 적합하도록 바꿔주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만약 이렇게 쓴다고 하시면은 또 중간에 변경을 하는, 컨버팅을 하는 또 블럭을 또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트 로직에 대해서 이제 그런 IO에 대한 설정을 쓸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쓰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스테이트 플로우 차트에서 로컬 데이터, 지역 변수를 설정하는데 지역 변수를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를 보시면은 이제 머신 레벨이라고 하는데 탑 위에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차트 위에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정의를 해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정의된 차트를 제가 다른 데서 쓴다면은 이 차트의 속성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복사만 되지 안에 내용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실제 사용하는 위치에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로컬로 정의를 해서 선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바뀌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위에서 위 레벨 위 계층에서 쓴다면은 동일한 명칭을 가진 거는 다 또 제가 설계자가 의도치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필요한 데서만 쓰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C 코딩을 하는데 지역 변수로 써야 될 걸 전역 변수로 써서 다르게, 그냥 명칭만 똑같은, 변수 이름만 똑같은 다른 곳에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듯이 여기 스테이트 플로우 차트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로컬로 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인데요. 저희가 제어 알고리즘 모델, 제어기에 관련된 모델은 디스크릿 블럭으로 설계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디스크릿 블럭으로 설계를 하고 디스크릿 블럭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디스크릿 블럭으로 코드를 내려야지만이 MCU가 할 수 있는 적합한 픽스드 포인트의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소스 블럭으로 사인이라든지 랜덤 넘버라든지 펄스 제너레이션 같은 부분들, 여기 지금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블락들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블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동일하게 뭐 매틀랩 관련된 예약 관련된 뭐 투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약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뭐 NA0027 같은 경우는 또 특정하게 프로젝트에서 허용하는 블럭들만 했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빼서 쓰겠다라는 것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것들만 쓰겠다, 필요한 것만 쓰겠다라고 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선택하고 파라메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가 조금 있습니다. 보시는 가이드라인은 이제 브로드캐스팅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이벤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스테이트 플로어에서 이벤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명확하게 표시를 하라라는 게 이 가이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묵시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내가 알지 못한 데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전체적인 스테이트 플로어의 가독성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동작의 명확성 이런 것들을 전부 보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이 묵시적으로 쓰게 된다면은 어디서 썼는지,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출력 이벤트가 어디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베리언트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이고요. 베리언트를 가지는 서브 시스템. 내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서브 시스템인데, 만일에 잘못된 예처럼 펑션 1, 펑션 2만 해당하는 조건에서 서브 시스템 모델이 동작을 한다면은 이 조건이 아닌 때는 어떤 동작을 하는지, 사용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동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 개념에서 디폴트 베리언트를 가지는 서브 시스템을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치 케이스문의 디폴트 케이스를 잡듯이 여기서도 어떤 서브 시스템이 베리언트를 가진다면은 특정한 디폴트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잡아두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어떤 조건부 수행한 서브 시스템, 아까는 베리언트지만 이건 조건부 수행한 서브 시스템 역시 디폴트 값을 가져서 동작하도록 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서브 시스템의 출력 값은 어떤 하나의 변수로 정의되고 그 변수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하고 코드 생성하게 되는데, 이 초기 값이 된다라는 거는 변수의 초기 선언을 하는 거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컨피규레이션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이니셜 아웃풋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이니셜 아웃풋이 변수로 동작을 해서 미즈라 C를 확인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의 위반 사항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가이드라인은 솔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알고리즘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솔버를 디스크리트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컨티뉴스 블럭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동작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솔버 세팅 자체를 픽스드 스텝으로 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컨티뉴어스 블럭의 연산을 지양하도록, 쓰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거는 이제 샘플 타임이라고 해서 일관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샘플 타임을 초기에 잡은 샘플 타임을 계속 블락마다 인헤릿해서 받아와서 쓰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특정 블락에서 샘플 타임을 바꿨을 때 나중에 유지 보수 관점에서 아니면 점검 관점에서 디버그 관점에서 어디서 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소스에 따른 샘플 타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체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가이드라인은 이제 고투블락 사용 관점에서의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실제적으로 고투블락은 태그는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프롬 블락에서 고투블락에서 각 태그들은 다 유일하게 잡혀 있고요. 만일에 동작이 그러니까 같은 태그를 쓴다면 이게 어디서 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쪽에서도 그냥 두 개 중에 어디로 가될지 혼돈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라든지 모델의 이해, 그 다음에 수행에 관해서 좀 적합하게 쓰기 위해서 고투블락의 태그를 유일하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고투블락은 매칭이 돼야 됩니다. 1대1, 1대1. 그러니까 1대 뭐 다도 되지만 1대1.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매칭되는 게 없습니다. 1이 나가는 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직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블록 사용, 프롬 고투 블록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거의 이제 이거는 스테이트 플로우에서 이제 정션 관련한 얘기입니다. 정션도 어떤 기능적인 정션 마지막은 하나만 있도록, 여러 개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런 정션 하나만 있으면은 좋은 플로우 차트 구조가 되고 사실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어디서 나오고 최종 단위 어디로 가는지. 두 개가 생기면은 나중에 유지 관리하거나 디버깅하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도록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지금은 미즈라 SLSF053J인데 K 같은 경우는 터미네이팅 정션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트랜지션을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잡아두고 있습니다. 명칭이 좀 잘못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런 트랜지션에 대한 정의도 같이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35분 정도 하셨는데
지금 했는 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670여 개 중에 조금 많이 쓰고 조금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혹시 모델링을 쓰시다가 뭐 정적 검증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아래 하단에 들어있는 메일 주소로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해드리고 설명도 좀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시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컴 MDS 지은석 대리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실제 개발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델 이그제미너라는 솔루션을 통하여 간단하게 적용하는 데모를 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기능보다는 어떻게 검증을 수행을 하는지 이런 절차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모델 이그제미너 같은 경우는 매틀랩 기반의 이제 모델링, 시뮬링크나 타겟링크 기반의 모델링 하시는 경우는 이 매틀랩에서 연동을 통하여 모델을 실시간으로 파싱을 해서 모델의 경로를 유동적으로 파악을 하고 개발 과정에서 단계마다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수행 스크립트를 가지고 솔루션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델 이그제미너라는 솔루션의 전체적인 GUI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데모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수행을 할 거고요. MXMP라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하나의 검증 세팅을 수행을 하고 그 뒤에 검증 대상이 모델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모델링 정적 가이드라인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시는 이쪽 화면이 아티팩트 화면으로서 검증 대상을 저희가 이쪽에 추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밑에 Run Analysis 버튼처럼 검증을 수행하는 버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정은 하단에 보이는 세팅 설정을 통하여 설정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너럴 항목에 대해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 검증에 대한 타이틀과 액세스 권한 또는 이 파일에 대한 어서 설정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보이는 가이드라인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모델 이그제미너 같은 경우는 670여 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가이드라인의 묶음 여기서는 가이드라인 다큐멘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다큐멘트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가이드라인 다큐멘트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항목에 대해서만 디테일하게 각 항목을 설정을 하신 후에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은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뒤에 애널리시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모델 이그제미너 툴에 대한 검증 파라미터 설정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그너 마스크 서브시스템에 대한 이그너 여부를 설정한다거나 또는 저희가 같이 보유하고 있는 MXRA라는 모델 복잡도에 대한 분석 기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의 온오프 설정 등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온오프 시키셔서 최종 검증 결과에 포함을 시키시거나 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러리 항목이고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이 부분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이드라인 다큐멘트나 가이드라인 또는 실제 검증을 수행하는 체크에 대해서 MXAM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러한 검증 항목들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헬프 문서를 통해서 보시면 그 각각에 대한 체크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로써 커스터마이징된 이런 모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하실 때 이쪽에서 추가를 하신 후에 검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포트 항목이고요. MXM에서 제공하는 리포트 항목은 총 5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기본으로 설정할 포맷, 데이터 포맷을 설정을 하시고 그에 대한 네임 룰이나 저장 경로 등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노테이션 항목이고요. 어노테이션 항목은 검증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가 리뷰 또는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검증 결과를 변경을 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수정 가능한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 실제 사용 예제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검증하면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그노 리스트라는 항목이고요. 실제 이제 전체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하시게 되면 계속 검증하실 때보다 전체 그 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행 시간이나 소요되는 메모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미 검증된 라이브러리 모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검증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이그노 리스트라는 것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검증된 모델이나 또는 특정 라이브러리 블록들 또는 특정 패스에 해당하는 블록들에 대한 검증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티팩트 항목이고요. 맨 처음에 오버뷰 화면에서 보여드린 화면은 임시적인 아티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내에 저장이 되는 검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열고 닫으실 때 여기에 보이는 아티팩트는 자동으로 로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여기 아티팩트를 저장하신 후에 또는 사용자끼리 전달을 하시면 그러한 검증 대상의 모델을 서로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내용들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프로젝트 세팅 디테일즈에 모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한눈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형태로 가이드라인 이 검증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수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검증하시고자 하는 가이드라인 다큐멘트를 먼저 설정하신 후에 그 상세한 검증 가이드라인 항목들을 이쪽 화면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4개의 가이드라인 다큐멘트를 먼저 설정을 해놨고요. 그 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에 대해서 검증을 하실 때는 상단에 체크 박스를 통하여서 한 번의 선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는 하위 항목들 하나씩 검증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검증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증 모델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결국 그쪽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실제 개발하시는 프로젝트나 어떤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검증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이드라인이 아닌 선택적인 가이드라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검증을 각각 수행하고 현재 그렇게들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라는 화면을 통해서 이 MXM 안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3레벨에 위치한 것은 가이드라인 다큐멘트라는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저희가 흔히 부르는 디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타겟 모델링 가이드라인 또는 막 가이드라인 또는 펑셔널 세이프티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크게 큰 그룹으로 먼저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들은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내부에 포함된 가이드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 항목으로는 가이드라인 라이브러리라고 이 왼쪽에 아까 보신 그 그룹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내부에 상세적으로 각각 하나씩의 가이드라인들은 가운데 보이시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가이드라인들을 처음에 사용자가 모르실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문서가 정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아이디나 타이틀 또는 스코프, 어떠한 모델에 해당을 하는지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들이 어떤 것들을 검증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수행을 하고 패스페일에 대한 조건과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이그젠플까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비교해드린 자료처럼 어떤 경쟁사 툴보다는 명확하게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고 또 그에 대한 카운터 이그젠플을 표시하는 등 좀 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전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툴상에서 확인을 하시면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나중에 툴에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익스포트 기능을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문서 형태로 따로 보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하위에는 직접 검증을 수행하는 체크 라이브러리라는 것들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XAM에서 체크라는 것은 매트랩 스크립트 언어로 각 항목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P코드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부는 볼 수 없지만 수행할 때는 이 매트랩 스크립트로 구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시거나 또는 저희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유저 체크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각 사용자 또는 각 고객사마다 전용의 이러한 모델링 가이드라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보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따로 하셔가지고 함께 이제 일하시는 업체로 전달을 해주시면 쉽게 그런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수 있고 또한 체크도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MXAM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각각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 모델링을 수행을 하시고 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수행하실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MXAM에서는 스타터 셋이라는 것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각각의 모델링 가이드라인에서 MES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따로 묶어놓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또는 전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행하게 될 거는 이제 시뮬링크의 PRCS라는 데모 모델을 가지고 검증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모델이 클수록 그리고 검증하시는 가이드라인이 많을수록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엔 좀 간략하게 검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진행하신 후에 검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모델을 검증을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아티팩트를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시뮬링크 모델을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금 모델이 기준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모델이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 MXAM에서 아티팩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매틀랩과 다시 한번 연동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현재 열려있는 모델에 대한 경로를 다음과 같이 파싱을 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건지 또는 시스템 기준으로 수행을 할 건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위에는 다이나믹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활성화시킨 모델을 기준으로 바로바로 검증을 수행하도록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마다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검증을 하셔야 나중에 한꺼번에 그 에러를 검출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모델을 수정을 하시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열려있는 PRCS라는 모델을 아티팩트로 추가한 후에 앞서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애널라이즈 버튼을 통하여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제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항목들이 하나하나 체크 기준으로 검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먼저 그 전에 모델을 초기화하면서 모델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또는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체크 네임 기준으로 각각 항목들이 검증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마다 결과는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결과들이 누적되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결과들이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리포트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패스가 있고 또는 패스 with info라고 그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주면서 패스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나 이제 워닝이나 또는 모델이 정상적으로 컴파일되지 않을 경우는 어보트 같은 그런 다양한 결과를 통하여서 모델의 이상도 함께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 진행 과정 중에서도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주실 분들은 채팅창이나 이제 이전에 알려드린 mseteam@hankommbs.com 메일 주소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검증이 끝났고요. 네, 검증이 끝난 후에는 모델 이기재미너 상에서 이 리포트 항목으로 먼저 상세한 항목들이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항목들이 전체가 패스가 됐는지 페일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티팩트 기준으로 해서 모델의 뎁스를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계층에 따라서 그 각 계층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을 했는지 또는 패스를 했는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뎁스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먼저 보게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패스드 된 항목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페일이나 워닝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이콘으로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결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위반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하이라이트 기능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에 대한 항목이기 때문에 오픈 차트로 표현이 되는데요. 라인이나 블락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열려있는 이 모델 기준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점프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 로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반이 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상세한 항목들은 가운데 보이는 Finding Details라는 곳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위반된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델 복잡도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 복잡도가 기준치 750보다 넘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항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파일 네임의 길이에 따라서 또 파일 네임에 위반된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를 지금 추출하게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솔루션은 오른쪽에 보이는 디테일즈 항목에 다음과 같이 솔루션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따라서 필요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각 항목들을 이제 패스드로 고쳐 나가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모델이 크다 보니까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제 검증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전체적인 검증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MXAM에서는 각 가이드라인마다 리런 기능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수정하신 후에는 전체 검증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런 기능을 통하여서 검증을 빠르고 간결하게 수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전체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체크 파라미터라는 것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체 이 캐릭터의 글자의 수를 제한을 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같은 경우는 이 체크 파라미터라는 것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체크 파라미터는 각각의 가이드라인 중에 그
기준치가 되는 스레스홀드 같은 값들을 이러한 파라미터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숫자나 어떠한 옵션 또는 목록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파라미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규격은 63글자 이하로 기록을 해야 되지만 또는 내부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또는 협의사항에 의해서 63이 아니라 그 이하의 글자 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경우에는 이 값들을 편의에 맞게 50이면 50, 30이면 30으로 수정을 하시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검증 결과가 또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 보면 이제 블락들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자가 정의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파라미터 값들을 수정을 통하여서 가이드라인을 보다 빠르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하셔서 또 검증을 수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어노테이션 부분, 검증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내부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변경하시고자 할 때 add annotation이라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failed 항목이지만 커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경우에 대해서 그 failed 항목을 리뷰로 바꾸든 또는 패스로 바꾸든 지금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 결과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결과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바로 패스 항목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어노테이션이라는 탭에서 별도로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툴상에서 먼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리포트 상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별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검증 리포트를 보시면서도 기존의 결과는 failed였지만 내부 협의를 통해서 패스로 변경되었다. 코멘트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어펜딕스로 또 자료로 참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에 대해서 복잡도를 파악해주는 MXRay라는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뎁스별로, 계층별로 각각의 인터페이스나 블락의 객수, 그리고 내부적으로 각 블락에 대한 가중치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값들을 바탕으로 컴플렉시티가 선정이 되고 기준치를 또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따라서 복잡도가 높은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또 그 부분들을 낮추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서머리 형태로 그래프로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로 먼저 표시가 되고 이 수치에 대한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복잡도, 코드에 대한 복잡도를 보시듯이 이 모델에 대한 복잡도 또한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모델에 대한 정적인 검증들을 수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로써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인 모델을 구성하실 때 코드를 생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확인하는 리포트에 대해서는 익스포트 리포트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용자가 원하는 리포트 형태로 뽑으실 수 있고요. 아까 디폴트로 MXMR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PDF 형태로 한번 전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증에 대한 리포트 항목은 보시다시피 날짜와 시간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누적돼서 툴상에서 먼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누적된 리포트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또 출력을 하실지 또는 일부 리포트에 대해서 출력을 하실지는 사용자가 선정을 하시면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된 리포트 지금 PDF 형태로 저희가 출력을 했고요. 먼저 앞서서 전체적인 오버뷰 화면이 보이고요. 그에 대한 컨텐츠 화면, 이 컨텐츠들은 각각 다 하이퍼링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각각 필요한 항목들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트에 대한 오버뷰는 하나라도 페일 항목이 있게 되면 이제 전체 검증에 대해서는 페일드로 항목이 표시가 될 거고요. 하나라도 페일이 없게 되면 전체 결과는 패스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율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체크에 대한 이 라이브러리 준수 여부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전체 검출된 항목들에 대한 전체 요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히트맵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선정한 가이드라인 대비 검증한 모델, 검증 대상이 이러한 표 형태로 먼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항목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위반된 개수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 가이드라인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대상 대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 여부 총 26개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들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풀 형태로 리포트를 뽑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항목들, 체크에 대한 항목들이 모두 상세하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에 해당하는 이 파라미터 항목들 또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아닌 커스터마이즈드 된 세팅에 대해서도 리포트에 다 표시가 되어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실 때 이런 부분도 어려움 없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위반된 항목들 또는 패스된 항목들이 실제 매틀랩 웹브라우저에서 이 리포트를 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하이퍼링크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DF 형태에서는 모델로 바로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이 리포트 항목을 매틀랩의 웹브라우저에서 오픈을 해주시게 되면 매틀랩에 대한 커맨드가 바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해당하는 모델로 바로 점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만든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좀 리포트가 사람이 보기 편하게 또는 좀 어디에 활용하기 쉽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증 결과가 보다 다양하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검증 결과들을 표현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모델 복잡도에 대한 리포트 항목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러한 항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실 때에는 보다 짧은 형태의 리포트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만 확인하고 싶다 또는 검증 결과만 빠르게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형식들을 바꿔가시면서 출력을 해주시면 사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에 대한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검증을 하시고 또 개선을 해나가시는 과정을 간단하게 데모 저처럼 보여드렸습니다.